오늘은 15장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5장은 문장이 짧기 때문에 한자 원문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교우, 수대 3분 협기요. 작인, 요존 1점 소심이라. 해석, 친구를 사귈 때는 모름지기 3할의 의협심을 지녀야 한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한 점의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앞부분 교우, 수대 3분 협기, 친구를 사귈 때, 우정을 논할 때는 모름지기 30%의 의협심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의협심은 필요해요.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앞뒤 재지 않고 친구니까 한다. 무조건 믿고 한다. 그게 의협심인데요. 그게 전혀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단 1%의 의협심도 없다면 그것은 친구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협심이 너무 지나쳐서 야 친구니까 무조건 한다. 그거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담에 바라볼 때는. 그래서 모름지기 30% 정도의 의협심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동양 고전에 나오는 친구에 관한 얘기들을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마천 사기 계명 우기 편에 보면은 친구를 사귈 때 네 가지 사귐의 유형 또는 네 가지 유형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걸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외우,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외경심을 갖는다 할 때 그 외자거든요. 경외심, 외경심 이렇게 할 때. 이 외우라는 것은 우자가 친구 우자인데 의리를 지키며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친구. 의리를 지키되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 왜 친구 간에도 좀 함부로 하지 못하는 또는 내가 친구지만 내가 저 친구 앞에서는 내가 좀 바르게 행동해야지. 뭔가 나쁜 짓을 하다가도 저 친구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친구가 나한테 야단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몸가짐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죠. 이제 그런 친구를 외우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가 밀우. 이 밀자가 뭐 아주 끈끈하다 또는 좀 비밀스럽다. 아주 친밀하다. 이럴 때 이게 밀자인데요. 즉 고향이 밀양인데 그 밀양할 때 그 밀자가 이 밀자입니다. 이 밀우라는 것은 친밀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를 밀우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가 일우, 일우인데요. 이 일우는 즐거운 일을 나누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 그러니까 같이 좋은 시간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이런 친구를 일우라고 합니다. 요 일자가 이게 무슨 일자인가요? 뭐 당연히 한 일자는 아닌데 좀 어려운 한자가 있네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후기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일우가 있고요. 네 번째가 재미있어요. 적우. 적자가 이제 적적자, enemy, 영어로 말하면 enemy. 도적할 때 그 적인데 적우는 뭐냐? 평소 이익만 따라다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친구. 적우. 그래서 외우, 밀우, 일우, 적우 이렇게 큰 네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가 사마천 사기 계명 우기에 나옵니다. 아마 세상은 적당히 이 네 가지의 친구가 서로 섞여 있겠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그 급암열전이라는 그 파트에 또 이 우정에 관한 좋은 글이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한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일사일생 내지교정이요. 일빈일부 내지교태요. 일귀일천 교정내현이라. 무슨 뜻이냐? 일사일생 내지교정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있으면 우정의 진심을 알게 되고 일빈일부 내지교태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면 우정의 태도를 알게 되고
일귀일천 교정내에는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은 처나면 우정의 진정성이 나타난다. 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다가 한 친구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남은 친구가 그 먼저 간 친구를 어떻게 추억하고 또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때 그 우정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돈이 많고 한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우정의 태도를 알게 된다. 그 돈이 많은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뭐 반대로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이 많은 친구 앞에서 좀 비굴해진다든가 이런 그런 모습에서 우정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은 처나면 그때는 우정의 진정성이 그제서야 드러난다. 예, 사마천 사기 급암열전에 나온 얘기고요.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시죠? 명심보감에 보면 또 두 종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재밌더라고요. 명심보감이 얘기하는 두 종류의 친구는 첫 번째는 주식 형제요, 두 번째는 금난지붕이다. 자, 첫 번째 주식 형제, 주자가 술주자에 식자가 먹을 식자, 형제는 그 말 그대로 형제인데요, 브라더. 그 주식 형제라 함은 말 그대로 술 마시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술 마시고 밥 먹을 때는 좋을 때죠. 이때는 호영호재하면서 평생 함께 하자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관계가 계속 그대로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주식 형제라고 하면 급난지붕, 급자가 급할 급자고 난자가 어려울 난. 이렇게 급하고 어려울 때의 친구, 지붕, 지자가 어조사 지자고 붕자가 벗붕자. 그래서 급난지붕은 급하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입니다. 날이 추워봐야 소나무, 잣나무가 추운 겨울에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죠. 세한 연후에 송백지 후조해라, 이런 문장인데요. 세한, 그러니까 그 시절 세자에 한, 추울한, 이렇게 세한 시절이 추워지고 난 후에야 안다. 지 송백지 후조해라.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조,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었지만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때까지도 시들지 않더라. 늦게 시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 갔을 때 자기를 끝까지 챙겨주는 역관이었던 그 제자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게 바로 세한도죠. 야, 니는 역관, 그 당시에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책이나 좋은 문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야, 힘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네가 더 출세길이 열릴 텐데, 뭐 내가 뭐 제주도에 와서 지금 이렇게 귀양살이 하고 있는 나한테 옛날 내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참 챙겨주다니 참 놀랍다. 그게 이제 바로 그 그림을 담은 것이 바로 세한도인데요. 자, 이렇듯 주식 형제와 금난지붕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과연 이런 금난지붕이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다시 책은담 15장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이 작인 요존 1점 소심이라. 작인은 이제 뭐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자 할 때, 또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요존, 요자가 필요할 요다. 그 다음에 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반드시 요게 존재해야 된다. 1점은 이제 어느 정도의 한 점의 소심. 소자가 작을 소자가 아니고 이 우리가 소박하다 할 때 그 소거든요. 소박하다 할 때 이게 뭐 이게 순수한 소, 순수할 소 이런 뜻인데요. 소심,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순박한 마음, 단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서 야, 이게 나한테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걸 냉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달려가는 그런 마음, 그런 소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참 이런 소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네요. 소심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넓은 편이어서 예전에 뭐 제가 좀 더 나이가 어릴 때는 제가 페이스북 활동도 많이 하고 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면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제 이름이 우성이잖아요. 우성. 이 우성이 한자가 우자가 도울 우자고 성자가 정성 성자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 자체가 정성스럽게 남들을 도우며 살아라. 이런 이름이에요. 제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란 직업에도 딱 맞는 직업이고 이 팟캐스트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물론 뭐 제가 재밌어서 하기는 하지만 또 이걸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신다고 이렇게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럼 그게 되게 보람 있어요. 이거 누가 돈 준다고 하라 그런다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실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제 집에 와서 제 방에서 우통 벗고 지금 새벽 1시인데 녹음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켜놓고. 저희 사무실 녹음실은 밤에는 그 에어컨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안 틀어놓고 이 녹음하면 거의 뭐 몸이 완전히 땀에 젖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 방에 와서 뭐 서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제 작업실에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제 방에 거기에 이제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어놓은 다음에 조금 냉방시켜 놓고 이제 에어컨 소리가 나는 것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에어컨 꺼놓고 이제 우통 벗고 한 30분 녹음을 빡세게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50인데 참 이거 그냥 자기 재미없으면 이거 못할 짓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고 이 책은담 말씀 듣고 또 어느 분이 좋다고 올려주면 이제 그 재미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제 이름 얘기 남들을 도우며 살아라 이제 그 얘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남들을 돕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뭐 소개해 주기도 하고 뭐 제가 예전에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은 강의를 좀 이렇게 외부 강의를 좀 줄이고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은 또 평가가 괜찮게 나와요. 그러면 또 그 회사에서는 뭐 다음에 또 자기들 큰 행사할 때 저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기업들마다 강의하시는 그 담당자 진행 요원들을 제가 많이 알잖아요. 교육 담당자들은. 근데 제가 또 페이스북 모임을 하다 보면은 요즘은 그 강의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셔서 자기가 그동안 뭐 경험했던 것 또는 새롭게 공부한 걸 가지고 소위 1인 강사죠. 그런데 그 1인 강사의 삶이란 게 그게 참 고달퍼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보따리 장사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알다 보니 이제 제가 가는 기업 쪽에다가 소개를 하는 거죠. 이분이 이런 창의력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 과장님 한번 저기 뭐 너무 큰 무대면 부담스러우면 작은 무대부터 이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던져 드리고 연결도 막 시켜요. 저는 그게 이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도움을 막 드리려고 해서 제가 그쪽에 전화해서 서로 연결시켜 드리고 또 한번 가서 그 과장님한테 얘기 참 잘해보세요. 제가 얘기해놨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강사 한 분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왜 도와주시죠?
제가 예? 이렇게 아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요 이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남한테 뭔가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 제가 뭐 선생님한테 도와드리고 제가 뭐 득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강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제가 아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그 추천한 건데 그게 단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굳이 뭐랄까 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기브 앤 테이크 그 책에 나오는 분류 기버 퍼주는 사람 테이커 내 것만 챙기는 사람 그걸로 보면 그분은 약간 테이커적인 기질이 많았던 분 같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의 그런 접근을 제가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네요. 제가 너무 세상을 좀 팍팍하게 야박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보면은 좋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제가 또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약간 소심 같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 이게 뭐 얘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뭐 이런 또 생색을 내겠다 이런 마음 없이 약간 그 뭐랄까 공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직장 나와서 혼자 저 1인 강사하는 게 저 얼마나 힘들겠노. 그럼 뭐 내가 조금 도움 드리면 뭐 저분한테 도움 되면 좋지 않겠어? 뭐 하여튼 요 정도의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소심, 그런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의외로 적어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소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빛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요즘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 그대로 그냥 호의를 베풀고 그냥 뒤를 봐주고 그냥 그 자체에서 본인 스스로가 뿌듯해하는 점점 세상이 팍팍해지다 보니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심, 깨끗한 마음을,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정말 차별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참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인데요. 17장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만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훌륭하다고 말한다. 이는 물러서는 것이 곧 앞으로 나아갈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 통상의 기준보다 1알가량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한 걸음 양보하라. 한자로 보면 양일보, 양자가 양보할 양이고 일보, 한 걸음 양보하라. 이게 훌륭하다. 왜냐? 왜 이 한 걸음 양보하는 게 훌륭하다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앞으로 나아갈 미천이 되기 때문이다. 책은담은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그랬죠. 양보를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이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저자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봤더니 요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요렇게 해야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렇더라. 그러니 요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처세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 자기는 세상 사람한테 한 걸음 양보하는 거 이거 되게 좋더라. 왜냐? 한 걸음 양보했더니만은 이게 나중에는 결국 내가 앞으로 나아갈 미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 내 혼자 힘으로 이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뭐 저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나 싶었던 이런 사람이
아주 엉뚱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양보하는 이런 자세는 저는 뭐 아주 그 사람을 그 아주 좋은 사람으로 비치게 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뒷문장이 또 참 많이 와닿네요. 사람을 대할 때 통상의 기준보다 1할가량 너그럽게 대하라. 이제 관 1분, 관자가 관대하다 할 때 그 관이거든요. 1분, 이제 분이 이제 퍼센티지니까 10%니까 1분은 10%인데 관 1분. 자, 이 관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관대하다. 여러분 혹시 그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웨이터의 법칙.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웨이터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컨셉인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레일 라운즈라는 사람의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저자가 업무 때문에 어떤 증권회사 CEO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CEO의 회사 근처 식당이라 그런지 레스토랑에서는 그 CEO하고 그 일행을 아주 VIP로 대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려는데 그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있죠. 웨이터가 쟁반을 떨어뜨린 거예요. 서빙을 하다가. 그러자 감자 요리가 테이블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커피가 엎질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터는 깜짝 놀랐겠죠.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아이고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완전 VIP인데 그 CEO 그 VIP 앞에서 저런 실수를 하니까 이제 아주 엄청 요거도 먹겠구나. 그런데 그때 그 CEO하고 그 회사 간부들의 태도가 되게 눈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이 저자한테는. 아무도 웨이터를 쳐다보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없이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내 웅성거리던 식당은 잠잠해졌고요. 그 CEO는 얘기하면서 그 웨이터가 들고 온 수거 봉투 안으로 테이블 밑에 있던 감자들을 발로 툭툭 차가지고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냅킨으로 그 테이블보가 좀 커피로 적셔져 있는데 그걸 툭툭 닦아내는 거고. 그래서 저자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주변에 사소한 실수를 좀 눈여겨보지 않나? 단순한 실수는 그냥 넘겨주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저자는 물어봤어요. 그 CEO한테. 그때 상당히 그 인상 깊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CEO는 뭐 그냥 실수잖아요. 실수.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식당의 VIP입니다. 우리 그 간부들 다 그래요. 근데 만약 그 웨이터가 그랬다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웨이터한테 뭐라 야단치기도 하고 막 했다면 그 친구가 아마 해고당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잠깐 뭐 치우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웨이터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웨이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한테는 친절한데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 원칙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웨이터가 실수로 뭐 옷에 뭘 엎질렀다든가 이런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리더의 품격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이터의 법칙은 웨이터를 비롯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거칠게 대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르지 말라 이 의미래요. 마찬가지로 이게 부하 직원들에게도 험하게 대하면서 인재를 떠나게 만들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서 누군가 자기보다 아래 위치에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갑이 되면 제대로 갑질을 할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의외로 이 타인의 실수에 관대한 사람들은 좀 드물더라고요. 하지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이뤄내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타인의 실수에 대범하게 하는 거, 요거는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좋은 수행법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격을 돋보이게 해주는 훌륭한 덕목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관대하다는가 관련해서 또 제 생각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뭐 좋고 싫음이 되게 분명한 성격 있잖아요.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되게 뭐 맺고 끊는 게 딱 부러진다. 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좋고 싫음이 되게 분명한 이 성격이 과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뭐 이런 제가 질문을 한 번씩 받아요. 예전에 그 질문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이 스스로 맺고 끊는 게 되게 난 명확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경멸한대요. 아니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너무 이렇게 맺고 끊는 게 명확한 이것 때문인지 자꾸 주위에 적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또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분명한 성격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시길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은담의 어떤 구절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저 뒤에 배울 건데요. 그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고 싫은 마음이 너무 확연하면 사물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현명한 것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마음이 너무 뚜렷하면 사람들과 오래 친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은 안으로는 엄하고 분명해야 하지만 밖으로는 언제나 원만하고 넉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것과 추한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며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이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탄생케 하고 기르게 되는 생성의 덕이 되는 것이다. 이 문장 제가 책은담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좋고 싫은 마음이 너무 확연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또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는 마음이 너무 뚜렷하면 사람들과 오래 친해질 수 없다. 때문에 안으로는 내가 엄격할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언제나 원만하고 넉넉해야 되고 이게 바로 만물을 기르는 생성의 덕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너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매사에 분명하다는 것은 내 판단이 항상 옳다. 이게 전제된 거거든요. 내 판단은 항상 옳기 때문에 내 이유니까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건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진짜 옳은가? 이게 진짜 잘못된 건가? 이 소위 선과 악, 흑과 백이라는 게 되게 경계가 모호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점점 이 회색지대, 그레이존이 많아지고 아이고 이도 좀 이해가 되네.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다. 뭐 이런 이해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고 네가 그러다. 근데 네가 그런 것 같은데 이도 보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네. 아이고 니라고 그렇고 싶었겠냐. 뭐 이런 미루어 짐작하게 되고 이해되는 그런 폭이 생기잖아요. 때문에 너무 내가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한다. 그게 옳다. 물론 너무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거는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격이란 게 무조건 그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슷한 얘기로 순자라는 책이 있죠. 순자 영역편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다툼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순자에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대저, 타인과 참지 못하고 쌈박질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옳고 남은 틀리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자기는 진실로 옳을 뿐이요. 타인은 진실로 틀린 뿐이니 그렇게 되면 나야말로 군자요. 타인은 모두 소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군자라고 자처하는 본인이 소인배들과 같이 서로 헐뜯고 싸워 자신을 해치고 마니 아래로는 자기 몸을 잊은 것이요. 안으로는 자기 부모를 잊은 것이요. 위로는 자기 임금을 잊은 것이다. 어찌 그 과실이 심하다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남들 막 이렇게 욕하고 있는 그러면서 편을 가르고 하는 것 자체가 소인배의 행동이다. 그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옳고 남이 틀리다. 이 전제가 잘 안 와닿아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노? 이런 마음이 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자의 위 구절을 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가혹하게 하고 화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누군가와 정말 크게 다퉜거나 또는 크게 화가 났던 경우는 대부분 내가 뭔가 억울하다 또는 내가 분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행록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한때의 분한 감정일랑 참으라. 그러면 100일의 근심을 모면할 것이다. 한때의 분한 감정일랑 참으라. 그러면 100일의 근심을 모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담의 기본 정신이 남에게 양보하라. 이 말도 저는 뭐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 너그러워라. 이제 뒤에 보면은 너그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너그럽다는 것 관련해 가지고 뭐 웨이터의 법칙, 그다음에 이 순자 얘기, 경영록 얘기까지 쭉 한번 풀어내 봤네요.